재개발 재건축의 단점이자 장점인 게 뭐냐면 투자 상품이니까 기축 아파트보다 더 많이 내리고 빨리 회복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처음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나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천천히 공부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상대적인 가격 내림폭만 보더라도 더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큰 틀에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요즘 뭐 가격이 뭐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아파트하고 똑같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급격하게 하락장이 왔다가 1월, 2월, 3월 금매 소진되면서 또 이제 그렇게 보합 관화했더니 생각보다 조금 올라주고 그런 곳들도 꽤 있어요. 네. 여전히 똑같은 곳도 있고, 근데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다른 점이 있다면 투자성이 크다 보니까 가격 하락폭이 더 크고 또 실질적으로 강남 쪽이나 아주 정말 좋은 곳 외에는 여전히 전혀 회복되지 않고 거래도 많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인 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가격을 좀 움직이는 좀 또 다른 새로운 키워드라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속속 완성되는 단계. 네. 가장 사실 사업에서 큰 영향이 되는 게 사실 일반 분양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일반 분양이 어떻게 선방하느냐, 청약 경쟁률 높게 아니면 네. 미분양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의 시장 시세를 뒤흔드는. 네. 좀 대표적으로 사실 이문희경 뉴타운 같은 경우 휘경자이가 처음 분양할 때만 해도 미친 가격이다. 무슨 저 가격이냐 했는데 맞아요. 그게 4월에 완판이 됐잖아요. 네. 완판이 되니까 그 다음 분양하는 이문 1구역이 과감하게 사실 입지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어찌 보면 지하철역에서도 더 먼데 이문 1구역에서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했는데 경쟁률 높게 완판됐잖아요. 사실 요러면 눈에 안 보이는 재개발 시장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휘경자이 완판하면서 거기에 있던 매물들이 사라지거나 제가 말한 건 입주권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거기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1구역, 이문 1구역이 또 완판하니까 또 그만큼 또 사실 서울 조금 빨라요. 그 완판하기 전에도 분위기 좋고 모델하우스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만 보고도 벌써 매물 거두거나 좀 저렴한 매물들이 이런 분위기였는데 사실은 입지 제일 좋은 이문 3구역이 10월 말에 분양을 하는데 제가 계속 지켜보니까 어느 정도로 민감했냐면 그 전중가쯤에 금리가 갑자기 다시 오르기 시작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분양가 너무 높았어.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문 1구역하고 3구역은 항상 3구역이 프리미엄이 1억에서 1억 5천 네. 높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분양가 차이가 적당한 건데 분양가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금리 불안이 사실 아슬아슬하게 청약 경쟁률 굉장히 낮게 거의 이제 그렇게 이제 끝났잖아 시장이. 이제 그렇게 마감이 되면은 재개발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그 이상 못 올라가는 거죠. 시장이 좀 싸늘하게 식기도 하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실 이게 똑같이 일어났던 것이 광명에서 이제 그렇게 일어났고 지방 광역시급에서 좀 좋은 단지들도 똑같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청약 일반 분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것이 거꾸로 이제 기축에도 이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준 가격이 또 이렇게 딱 정해져 버리면 그렇죠. 그거를 네. 또 가지고 또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네. 처음에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범위도 달라지고 네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 아까 잠깐 말씀해주신 거 보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약간의 좀 양극화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아무래도. 맞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도 서울도 말할 것도 없어요. 강남 재건축은 뭐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은 걸 모르는 것처럼 네. 뭐다 전고 좀 회복하기도 맞아요. 하고. 제초안이 뭔지도 모르는 네. 것처럼 지금 거의 전고점 회복하고 가격이 최근 들어 거래량만 적지만 사실 가격이 내리는 분위기가 전혀 아닌 사실 같은 입주장인데도 인천 쪽의 입주장은 통곡 소리 나온다 그런 느낌이라면 뭐 원베일리 입주하는데 무시무시했잖아요. 네. 가격 찍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 굉장히 심하고 재개발 재건축 자체에서 뭐 지방 광역시도 그렇고 좋은 곳과 아닌 곳 또 거래가 되고 안 되고 완전히 다르고 또 조금 입지 빠진 곳은 시장이 좀 좋아지긴 했어 이거 자체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분위기 그렇게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규제나 세금 정책이 지금처럼 계속 이어진다면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풀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 한 채 마련할 때도 좀 입지 가치나 앞으로의 가치를 꼭 따져보셔야지 지금 당장 가격이 싸거나 지금 내 돈에 맞다고 그냥 덥석 사는 거는 정답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규제가 좀 약하거나 아니면 네네. 좀 완화 기조라면은 뭐 다주택자라는 분들이 뭐 이렇게 뭐 여러 개도 사고 좀 싼 것도 사고 막 할 텐데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네. 지금은 좀 입지 좋은 데 위주로 회복하고 그런 데가 뭐 상대적으로 아니라면은 좀 약간 지지부진하고 그렇죠. 이렇게 좀
좀 양극화가 일어난다. 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요즘 맨날 뭐 PF 뭐 부동산 뭐 위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뭐 지금 금리 얘기도 뭐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물론 뭐 어느 정도 상단은 왔지만 막상 내가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려고 그러면 뭐 실거주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투자가 조금 더 많으시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금리 때문에 좀 불안해하시는 건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지금 금리 영향 이거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서 금리 키워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반 분양하고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굉장히 똘똘하고 역세권인데 작년 11월에 분양을 했어요. 일반 분양.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실 분양가 높지 않았는데 미분양 났어요. 그러니까 바로 기사에서 거봐 분양가 너무 높았어.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이게 금리 불안 때문이지 결코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경쟁률 자체가 나쁘진 않았는데 계약을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어졌다가 사실 생각보다 빨리 풀어졌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물건이 바로 올해 8월에 분양을 하는데 요 녀석이 같은 곳에서 항상 좀 비교되는 땅 입지나 뭐나 해서 막 2,000세대, 3,000세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비슷한 그런 곳인데 평당 한 100만 원 정도인가 이렇게 더 높게 분양을 했는데 60-70대 1? 그 정도 경쟁률로 그냥 바로 완판됐어요. 이제 그렇게 이게 입지가 더 좋아서예요? 아니거든요. 분양가가 싸서예요? 아니에요. 이제 금리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금리가 재개발 재건축에는 일반 분양을 완판하느냐 아니냐의 키워드로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사업성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업성을 가장 크게 사실 좌지우지하는 건 일반 분양이 선방하느냐 아느냐 그리고 그 가격을 어떤 가격으로 할 수 있느냐.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외에는 투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상제 적용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시하구에 어느 정도 사실 허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시세만큼 정도의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선방을 한다? 이런 시장에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말씀드린 미분양 났다가 사실 그게 결국은 다 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녀석 같은 경우 비례율이 10몇 프로가 올라갔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경우는 이렇게 하락이니 보합이니 부동산 안 된다는 이 상황에 완판하더니 조합에 알아보니까 20% 정도 올라갈걸요? 이 얘기하시는데 비례율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실까 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간평가가 만약에 3억짜리다. 20% 올라가면 그냥 제가 앉은 자리에서 6천을 더 버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짜리는 어떨까요? 이런 식의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는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일반 분양만 잘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작년 말 올해 초가 어찌 보면 가장 뭐 깊은 골짜기 같은 그런 구간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이제 빠르게 회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청약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경쟁률도 나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가 좀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듣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기보다는 내가 좀 재개발 한번 사볼까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이 시기가 아주 저점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뭐 어떤 정도라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될까요? 지금 시기. 저점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좀 들어가기 좀 괜찮은 시기인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가치 대비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건데 좀 제가 첫 등기 친거로 치면은 만 16년이 지났더라고요. 저도 조급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저는 사실 내 집 마련으로 봤기 때문에 수익 구조로 보진 않았어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한번 꺾였을 때 그랬을 때 바닥 가격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단점이자 장점인 게 뭐냐면 투자 상품이니까 기축 아파트보다 더 많이 내리고 빨리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나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천천히 공부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저점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가격대면은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그런 입지들을 볼 수 있고 사실 수강생 중에는 족족 자기 가격대로 내 집 마련하려고 이 정도 수준을 알아보다가 꿈도 못 꿔봤던 상급지로 몇 단계를 올라가서 갈 수 있었던 것이 이번에 가격이 좀 내려져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더 많이 내려져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상대적인 가격 내림폭만 보더라도 더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도가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재개발 재건축이 더 많이 내리는 위험한 거 지금 사라고 하네 지나이스가 이렇게 느껴지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많이 빠지는 투자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인정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렇게 내렸는데 이게 완성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되는 순간
투자 상품이 아니라 정말 아파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지금 투자하기 정말 좋은 시점 맞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걱정이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걸 언제 다 기다려 이러실 텐데 사실 시기마다 매도하기 좋은 시기도 있고 꼭 완성될 때까지 가져가야만 하는 거는 아니다. 또 예전에는 투가 지역이 워낙 많아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지방 소도시 외에는 투가 지역으로 묶이면은 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재개발은 관리 처분인가 이후 매도가 안 되니까 참 이 말씀 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강남 3구, 용산구 외에는 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수익을 충분히 실현했다고 했을 때 아파트처럼 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요거를 어느 정도 가져갈지 좀 계획을 세우거나 내 집 마련을 이곳에 할지 계획을 세우면서 시장에 좀 나가보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거래가 좀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시기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내가 지금 입주도 하고 뭐 이제 거래도 되는 일반 이제 구축, 뭐 기축 아파트를 사가지고 거기도 좀 떨어졌으니까 이거 살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은 어쨌든 실거주를 생각하면 조금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중장기로 봐야 되는데 요거에서 어떻게 선택할지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이렇게 투자를 좀 가른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처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보기 시작한 이유가 신축 아파트를 갖고 싶어서였는데 일단 우선 제가 집을 못난이를 하나 샀기 때문에 무주택 가점이 이제 빵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점수가 너무 낮은 거죠. 이제 그게 가망이 없고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한다고 저 아파트 투자도 해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하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서 청약, 기축도 많이 내렸어요. 기축 같이 보시는데 좀 더 입지 좋은데 신축으로 가고 싶다. 근데 저처럼 청약 가점이 좀 낮다. 물론 추첨제 부활했지만 가망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망성 낮은 거에 계속 기대고 있는 것보단 조금 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싶다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기는 너무 좋고 사실 조합원에게만 있는 혜택들이 또한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맞게 비교해 보세요. 기축 내린 거. 그리고 얘가 조금 연식은 있지만 충분히 입지 좋다. 이런 곳하고 비교해 보셔서 나는 꼭 실거주를 해야 돼. 저는 그래요. 아이들이 학교를 좀 가야 되거나 초등을 이제 입학하거나 해서 꾸준히 이 아이 공부를 시켜야 된다면 굳이 재개발, 재건축 좀 너무 어려운 곳에서 아이 학교 다니기 어려운 그런 곳을 좀 추천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재건축을 할 만한 곳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기축 중에서도. 근데 예전 같으면 안전마진만 통과했다고 해도 저는 한 15, 16년 보면서 지난 상승장이 처음 봤어요. 그런 거. 보통 그 단계에서는 프리미엄 오르는 단계가 아닌데. 안전진단. 네네네. 근데 그 단계도 몇 천씩 오르니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는 말도 못하게 오르기 시작해서 이미 넘사벽이 돼버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니까 모든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나한테 가장 좋은 솔루션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내 선택지 한 몇 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재개발, 재건축 좋다고 하니까 이거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기축 또 지금 나와 있는 준신축이나 청약도 조금 가능한 추첨제는 넣어볼 수 있어. 그럼 추첨제. 가점 높으신 분들은 저는 지금은 청약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청약도 같이 여러 개를 같이 보시면서 지금 시장에 당장 몇 달 안에 당장 뭐 내년 상반기 이렇게도 꼭 정하지 마시고 정말 적당한 선에 그리고 대출 비중도 처음부터 좀 생각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원리금 상환 그 계산까지 꼭 하셔서 그러면서 내 집 마련하거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못난이다 하면 갈아타게 할 때 하나의 종목으로 넣어서 충분히 공부하고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이게 맞죠. 내가 여러 가지를 다 알아보고 그중에서 내가 최적이 뭘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누가 뭐 좋다고 하면 우선은 좀 이렇게 먼저 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다 보니까 그게 막 급등할 때는 뭐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조금 시간 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을 같이 묶어서 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엄연히 좀 다른 상품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법이 또 통과되는 게 보면은 뭐 재건축은 약간 완화되지만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좀 살아 있고. 네, 맞아. 살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그래 좋아 나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야. 근데 또 재개발, 재건축 이
둘 중에 뭘 해야 되지? 막 이러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걸 또 좀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실거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자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돈이 어차피 많으신 분들이야 강남 3구에서 그냥 골라도 되고 네. 뭐 대표님하고 잠깐 얘기도 했지만 강남에 그렇게 투자 막 들어오신 분들은 제초안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정도 돈을 넣는데 전혀 모르고 들어오시지는 않을 건데 그거하고도 상관없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열애를 하더라도 뭐 5천이든 뭐 3억이든 그 돈이 30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작지만 3억을 갖고 있는 분한테는 그게 전 재산이고 5년 6년 뼈 아프게 모은 돈이란 말이죠. 그런 걸 쉽게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먼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냥 머릿속에 한남 3구역의 그 경사지 판자촌 같은 그 집만 떠올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꽤 살만한 곳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 연예인이죠. 아나운서 부부는 재개발 구역에 살고 계세요. 신혼을 시작하셔서. 근데 제가 그랬죠. 임장 몇 번 갔던 곳이니까 거기 살만하죠. 네, 살만해요. 골목도 널찍널찍하고요. 지하철역에서도 가까워요. 왜 가보지도 않고 그냥 누가 한 말 듣고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 하지 마시고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아내하고 남편하고 직장이 어딘지 CBD인지 YBD인지 그거 하셔가지고 요 정도 위치에 직접 가보시고 내가 살 수 있을 만한 컨디션의 집이 있는지 내 투자금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셔서 재개발은 사실 예전에는 실거주를 이제 권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와이 나시거든요. 왜 재개발은 실거주를 안 하면 어려운 게 지금 재개발이 빌라가 많죠. 근데 단독주택도 있지만 전세가 잘 원래도 안 나가는데 그렇죠. 전세 사기 때문에도 안 나가고 그리고 사실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나누는 가장 큰 키워드는 입지 차이예요. 정말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거 쉽게 말해서 헌집이 많고 낡은 집이 많은 건 똑같은데 주변 환경이 워낙 열악한 거죠. 그래서 전세가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갭 투자로 들어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정말 미래를 보고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내신다면 지금 재개발을 아주 초기가 아닌 사업 시행과 이후나 관저 가까운 곳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곳이 지금 실질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알아보실 수도 있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요. 또 상대적으로 전세가는 좀 높지만 그래도 일반 아파트에 비하면 갭으로 치면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입지가 좋다는 의미는 이 집은 낡아서 주로 아파트니까 근데 바로 초등학교 껴있고 지하철역도 가깝다든지 주변 인프라가 좋으니까. 맞아요. 사실은 뭐 상가도 잘 돼 있고 조금만 나가면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럼 내 집만 깨끗하게 올수리하고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하고 조합 설립 단계쯤 봐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사실 지방 갔을 때는 시 그 정비사업부 계획 안에 예정구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2억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초푸마에 이 집만 낡았지 나머지가 아파트 단지라서 다 있어. 모든 게 완벽해. 전 그거 딱 보면서 제가 영상도 찍었거든요. 야 이런 집이면 난 우리 딸한테 너 이런 데서 신혼 시작할래? 해주고 싶은 거죠. 한 2천 들이면 정말 완벽하게 고치거든요. 그렇게 고치고 시작해도 정말 사회초년생일 때 월세 반이 나가고 관리비 한 25만 원씩 나가는 그 풀옵션 OP 포기하시고 이런 데서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어느새 조합 설립돼 있고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그래도 아이 학군 좋은 데 옮기려고 할 때 이미 관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금이 적을 때 이런 마인드 한번 알아보시든지 하면 어떨까. 사실 한 15년 된 구축이 저는 제일 불쌍한 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한 7, 8년 살았는데 아직도 20 몇 살이야. 이 얘기는 뭐냐. 최소한 30년은 돼야 재건축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데 재건축 바라보기도 힘든 데다가 사실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15년 차쯤 된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230에서 250 미만인 곳이 없어요. 보통은 200% 이상 되면은 재건축 가망 없다고 하는데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180 이상은 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다 요 단계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법을 엄청나게 개선해 주지 않으면 재건축 가망도 없는 굉장히 사실 앞으로의 미래가 없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선택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돈이 없을 때 내가 이제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내가 얼마나 좀 희생을 좀 감수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좀 나중에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를 챙기면 사실 좀 미래의 가치를 좀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사회 초년생은 좀 그렇지만 뭐 신혼부부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분들은 한번 진짜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동산 얘기 아니 좀 약간 번외긴 하지만 부동산에 일찍 눈이 뜬 재테크에 일찍 눈이 뜬
있는 사회초년생이든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대표님? 돈을 함부로 안 써요. 아, 그렇죠. 일단은 대출을 얻어서 이제 이자가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 조언을 해줄 때 항상 같이 해주는 조언이 있어요. 아, 나 정말 힘들게 막 입지조사하고 발품 팔아가지고 빌라 한 15개 보고 이런 거 샀어. 그러면서 나 좀 정말 수고했어 하고 그다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대출 받으셨죠? 한 50% 정도 그거 3, 4년 안에 허리띠 확 졸라매고 갚는다 생각하세요. 이게 대출을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 좋아요. 근데 사다리에 계속 매달려 계실 거예요. 그 사다리 엘리베이터로 바꾸시려면 그 돈을 갚으셔야 되는데 대출 갚는 재미 적금 붙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적금이자 만기에 나오는데 대출 중도상환수를 조금 내면서 열심히 갚잖아요. 이자 팍팍 줄어들면서 3, 4년 길게 5, 6년 그렇게 갚으시면 그 빌라 그 아파트 전체가 내 거잖아요. 왜 관처 지나고 새 아파트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다시 다른 걸로 갈 수 있어요. 그때까지 수익까지 챙겨서. 그때 또 대출 조금 일으키셔서 그렇게 상급지로 가는 거 어떨까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돈을 모아가는 거는 사실 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우선 빌리는 거가 이제 빠르겠지만 그쵸, 빠르죠. 빌렸다고 해서 안 갚으면 맞아요. 이게 뭐 바뀌는 건 없으니까 맞습니다. 빌린 다음에 또 착실하게 한번 갚아보시면서 좀 어찌 보면 또 인생 설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 결국에 뭐 실거주성으로 사시는 분들도 뭐 있기야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좀 집을 사는 김에 좀 돈도 벌고 뭐 투자도 좀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싸게 사서 뭐 좀 비싸게 팔든지 해서 그 시세 차익을 남겨야 될 텐데 이 돈 되는 재개발 물건을 좀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뭐 상대적으로 뭐 금매로 나오는 게 가장 좋지만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처음에 모르고 저는 시작했지만 어떻게 보면 재개발 생애 주기를 다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정말 사랑받는 물건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받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오르는 녀석이 있더라. 근데 비싸지도 않더라. 정답이 아예 있습니다. 뭐냐면 빌라예요. 이거는 어디 가나 정답이에요. 근데 뭐 처음 정비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될 때는 잘 몰라요. 그냥 투자금이 적으니까 빌라를 찾는 거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인데 뭐 임대도 잘 나가서 임대 수익까지 하면은 괜찮아서 뭐 돈이 있는 분들은 주택을 이제 선택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나는 꼭 팔아야 돼 하시는 분은 무조건 빌라를 사세요. 굉장히 신기한 게 이걸 어디 가서 교육받고 오는 것도 아닌데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시장이 좋아지고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바지로 갈수록 이게 자기가 투자하는 금액이 커지니까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 조합 설립 단계보다 이건 모르시는 분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 단계를 가장 쉽게 조합 설립 단계, 사업 시행인가 단계, 관리처분 인가 단계 저는 이렇게 그냥 크게 세 개로 봐요. 근데 조합 설립 단계 이후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사업 시행인가를 넘어서 관리처분 근처까지 왔다 아니 지났다 하면은 프리미엄이 시장에 상관없이 붙어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의 또 다른 매력이에요. 제가 샀을 때만 해도 보합장이 굉장히 길고 또 한 곳은 사실 살짝 하락이 있는데 사업 시행인가 나니까 50%가 올라버렸어요. 제가 1억 2천에 산 빌라가 1억 8천 이런 얘기하면 에게 6천 하시지만 그때 시세로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한 푼도 안 오르는데 혼자 6천만 원이 오르는 거예요. 사업 시행인가 지나갔다고. 이렇게 프리미엄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뒤늦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매수하는 초기 투자금에 대해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 걸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똑같이 84 그러니까 34평 아파트를 똑같이 받아요. 그렇다면은 투자금이 적은 빌라가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어요. 심하게는 만약에 똑같이 84 받은 빌라는 프리미엄이 5억일 때 주택은 3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건 실질적으로는 자기 돈이 그만큼 적게 나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빌라 사냐. 주택을 사면 되지. 간평가도 그만큼 많이 나올 텐데 근데 간평가 많이 나와서 이 빌라는 간평가 6천인데 얘는 간평가가 6억이야. 그럼 당장 나가야 되는 돈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투자자는 기다리는 거 생각해서 정말 빌라를 선택해요. 그럼 거기에 그래서 중간에 매도를 하셔야 되신 분들은 관리도 편해요. 사실은 주택은 수리도 정말 주택 사는 경우는 수리하는 거 이런 거 별거 아닌데 돈이 들어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데 빌라는 그래도 나름 거기 자체에서 관리비도 걷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빌라 선택하시는 게 사실 사업 전반의 어느 지역에서나 가장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는 구역을 임장하시면서 어떤 데이터적인 측면은 아닌데 제가 계속 보면서 이런 지역 하면서 정리한 거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못난이가 더
진도가 빠르더라.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실 생명 같은 게 진짜 돈줄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대표님? 근데 정말 같이 뉴타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먼저 가는 녀석을 보면 알고 보면 못난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알아요. 조합원들도 자기네가 못난인 거. 그래서 어지간하면 딴지한 걸고 빨리빨리 합의 보고 넘어가지고 또 시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배짱 안 부리고 또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니까 똑같이 시작해도 사업 진도가 빨리 나가요.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노량진 뉴타운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노량진역 앞에는 1구역, 3구역 좋죠. 3구역 같은 경우는 한강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쪽에 장승배기역 쪽에 있는 2구역, 6구역 진도 더 빨리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방까지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어찌 보면 동시에 시작하는데 어디 입지가 더 좋아, 어디가 구역이 더 좋아, 뭐 1구역 봐봐, 땅도 평지에다가 네모 반듯하지 않아? 누가 모르겠어요. 그만큼 가격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도 저렴하면서 속도가 먼저 나가주는 곳들. 그래서 조금 더 못난인 곳이 좋고요. 임장을 가셨을 때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상가가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거기 정말 진도 안 나가요. 임대료 따박따박 나오는데 누가 하고 싶겠어요. 사실 노량진 뉴타운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거기가 사실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거기가 고시촌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임대료 잘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수강이 많아지고 그리고 크게는 사법고시 폐지되고 요즘은 이제 공무원 시험 보는 친구들도 많이 줄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수강으로 전환하면서 예전 같지 않아지면서 동의율이 빨리 거쳐지고 이러면서 사업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해요. 어딜 가나 장사 잘 되고 임대료 잘 나오는 곳들은 잘 안 된단 말이죠. 상가가 아니더라도 다가구 아니면은 주택 중에도 지하부터 1층, 2층 뭐 나눠 가지고 임대에 잘 나가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기가 힘들거든요. 상가는 눈에 보이지만 이런 거는 소장님하고 얘기해 보면 그 소장님 뭐 다가구 제가 최근에 소개받은 물건 뭐 2개나 공실이 있는데 소장님이 아우 여기 원래 잘 나갔는데 수요는 있는데 앞에 지역은 재개발이 안 하니까 신축 그 다가구가 들어와서 거기로 다 간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둘 다 너무 좋은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없어서 임대가 없으면 나중에도 조금 그 동네가 벌써 사람들이 안 찾는 동네란 얘기인데 찾긴 찾는데 벌써 원룸이 오래됐으니까 신축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 임장하면서 들으면 이게 바로 황금 캐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그렇게 임대 빠져 있으니까 가격도 조금 더 조정해보면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곳이고요. 조금 모 구역에 큰 종교시설 때문에 아는 분은 다 알고 모르는 분 여전히 모르지만 제 종교시설 이번에 제가 부산을 한 나흘간 임장 갔는데 요렇게 무조건 기피하지 마시고 있지만 구역에 코너나 가해 선에 이제 붙어 있잖아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지레 겁먹지 마시고 한 조합 설립 단계쯤 해서 이미 조합 설립됐으니까 걱정이 없냐? 아니요. 인천에 갔을 때는 택지를 다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포함되어 있는 그 종교시설 때문에 여전히 그 다음 진도를 못 나가는 거 보면 제 물건이 없어 저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임장할 때부터 조합 설립됐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그런 부분들은 골라내라. 특히 단지 한가운데 있다 골라내셔야 합니다.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업을 계속 뭐 지연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뭐 비용도 늘어나고 하면서 그렇죠. 이제 지지부진해지고 뭐 이런 맞아요. 것들 때문에 말씀해 주셨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외곽이나 좀 가에 있다 네네. 그런 거는 좀 괜찮다. 네네.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네모 반듯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삐뚤삐뚤하게도 딱 빼고 하면 서로 정말 협의가 잘 돼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뭔가 입지가 좋거나 뭐 평지거나 이러면은 좋은 거 다들 알기 때문에 가지고 맞습니다.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내 걸 조금 더 쳐줘라 아니면 뭐 우리가 이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다 하면서 항상 좀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건 직접 겪어본 거예요. 제가 제일 좋은 거라고 샀는데 나중에 뒤늦게 전해하고 사업 절차 역전까지 되고 난 역전되는 거 괜찮아요. 그 까먹은 시간 때문에 그 구역은 시공사도 2번이나 갈았어요. 원래는 비례율이 200%도 넘게 나올 만한 그런 곳인데 11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간이 길어지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그 사무실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다 금융비용이고 사업비용이에요. 그 피 같은 돈 줄이시려면 요것도 하나 포인트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미 사업 시행간하고 관청났다고 덥석사지 않고 요 구역이 언제 조합 설립이 됐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부터 조합 설립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조합 설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를 꼭 체크해요. 그게 당장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정식적으로 비례율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까먹은
깎아먹은 사업비 제 비리율 다 깎아먹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짧을수록 똘똘한 녀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거나 막 길었다 이런 것들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공짜가 아닙니다. 결국에 다 포함이 되고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똑같은 투자금 가지고 이왕 투자하실 거면은 좀 사업이 좀 착착착 진행된 뭐 그런 데들을 좀 한번 보시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아까 잠깐 뭐 종교시설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이런 건 좀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좀 조건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일단 그런 거에 상관없이 뭐 하락장 무슨 장 모든 걸 포함해서 재개발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재개발 구역에 다주택자 단어 참 슬프죠. 네. 재개발에선 피눈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재개발 빌라를 사요? 거기에서 아파트 받고 싶어 하는데 아파트를 안 주는 거죠. 그런 물건이 있어요. 그걸 다물건자 물건이라고 네. 하는데 재개발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세대에서 2개, 3개 이상의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는 하나만 나와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현금청산이냐 물으면 굳이 설명드리면 현금청산은 아니고 그 매도인하고 아파트 한 채 갖고 둘이 나눠 가져. 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여전히 소장님들 중에 저는 그래요. 그분들이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고 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잘 모르시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내명이라 괜찮다 이런데 요거는 조금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한데 저는 그냥 그럼 굳이 이런 의미에서 소장님이 괜찮다고 하거나 소장님이 이 사람이 다른 물건이 있다 없다는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마시고 가계약금을 안 넣고 가긴 불안해서 가계약금을 넣으실 때도 뭐 특약으로 간단하게라도 본계약하기 전에 조합에 들릴 건데 다물건자인 경우는 이 계약은 없던 걸로 할게요 소장님. 요 정도까지만 안전장치를 하고 조합에 들리세요. 조합을 전 자주 가는데 조합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조합원 지위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무슨 번지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 물건 몇 개 더 있어서 이거 사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지금 매수자가 조합원이 되는 순간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 굉장히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다물건자 물건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물건자라는 그 지역 안에 같은 구역 안에 같은 네. 물건을 한 2-3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거 괜히 샀다가 내가 나중에 이제 이도저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그 물건 거죠. 사시면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내가 따르니까 괜찮지 안 괜찮아요. 이미 다물건자한테 샀던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안 나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 재개발이라는 건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그 중간중간 한번 이렇게 뭐 시장 상황에랑 좀 상관없이 좀 뭔가 좀 이렇게 갑자기 좀 급매가 나온다든지 네. 뭐 매물이 좀 많이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시기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이것도 여전히 시장 상황에도 상관없이 제가 이번에 하락장이 심할 때 이때는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까 했는데 똑같아요. 똑같이 항상 급매가 여럿이 나오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감정평가 직후에 네. 저희들이 실망 매물이라고 불러요. 네. 감정평가를 받으면 사실 거의 만족을 못해요. 이게 만족을 못하는 이유가 간평을 좀 더 크게 해주는 곳도 있어요. 한남 3구역이 약간 그런 케이스이긴 해요. 근데 감정평가액만 통보하면 모르겠는데 그때 조합원 분양가를 같이 통보하는 거죠. 한남 3구역 조합원 분양가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이렇게 감정평가를 같이 통보하면서 뭘 통보하냐면 그러니까 조합원님은 84 받으시면 얼마 추가 내시고 59 받으시면 얼마 추가 내시고 뭐 물건이 크신 분은 84 받으시면 얼마 돌려받고 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순간 진짜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썩은 빌라 하나 내놓고 새 아파트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걸 현실적으로 절감을 해요. 그러면 원조합원님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렇죠. 바로 사실 소장님한테 가서 상의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물건들이 그 시기에 우르르 나와요.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같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기다리실 분들은 사업 시행가 이후에 내가 원하는 구역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마음 맞는 소장님 한번 찾으셔가지고 부지런히 임장 다니셔서 실망 매물 나오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시라. 정말 매수하겠다. 요렇게 하시면서 사시면 좋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정말 하락장에 제가 눈여겨보던 구역을 이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락장이니까 좀 길게 계속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한 달 딱 세일하고 딱 끝나던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가져가실 분들은 작은 계획을 세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어떤 돈을 내놓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원조합원 분들은 그 돈을 어떻게 자금을 운영하고 대출이 될 거고 중도금 같은 경우는 무이자로 나오고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한 번에 계산이 안 돼서 그때 매물이 나옵니다. 사실 안타까운
케이스이긴 해요. 네. 오래 그곳에 사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사실 조합원님 분들도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사실 저는 여러 번 해요. 우리 채널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막 이런 것도 알아보고 막 하지. 그렇죠. 사실 일반 분들은 그냥 살다 보니까 뭐 우리 뭐 한다더라 해가지고 맞아요. 아파트 주나 보다 했는데 나보고 뭐 5억 내라고. 나 없다. 돈 없다. 그럼 어떡하냐 하다가 팔아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또 매수하려는 분들은 그 시기를 좀 그때가 한번 기회입니다. 노려보라라는 거죠. 또 사실은 규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규제 때문에 좀 빅세일이 또 한번 일어나는 것이 이제 투기과열지구. 지금은 사실 투기과열지구가 지금 대한민국 완전 노른자밖에 없어서 네. 그렇지만 여러분 부익남 TV 보시는 분들은 지금 시대에만 부동산 하실 거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상승 하락 언제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 거래가 안 되니까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정말 빨라도 뭐 이주하고 뭐하고 해서 단지가 클수록 시간이 사실 이주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고서 이주하고 나서 등기 칠 때까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매물이 나오는데 역시 우르르 나오잖아요. 여기서 시장 원리예요. 매물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또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꽤 저렴하게 거래가 돼요. 그래서 등기를 칠 마음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거가 굉장히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처 나면은 이제 못 파는데 이게 언제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불안감이 결국에 금매를 만드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한번 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재건축은 돈 되는 물건은 좀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재건축 이제 단지에서 당연히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용적률이에요. 용적률이 낮을수록 이제는 그건 이제 한 번에 이제 숫자로 나오는 거니까 뭐 용적률이 5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낮은 거는 110%, 120%. 근데 용적률 낮고 높고 이 얘기만 하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고요. 네. 이 아파트가 새롭게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요 개념까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요거 짚어드리고요. 그래서 이 용적률이 낮을수록 좋고요. 개별 물건에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층짜리 아파트인 경우 사실은 재개발은 너무나 상황들이 달라서 간평가 나오는 걸로 얘가 훨씬 유리하겠다는 걸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5층짜리에만 해당됩니다. 제가 기준층 한 10층 이상 되는 거는 워낙 범위가 넓어서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5층짜리 아파트 중에서 보시면 단일 평형이라고 일단은 기준을 잡을게요. 네. 단일 평형이 아니면 뭐 15평, 뭐 17평 있으면 17평을 보시면 돼요. 그 단지 내 제일 큰 평수.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은 공시 가격을 공주 가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공시 가격에 신기할 정도로 중간층 3층이 항상 가장 높아요. 그럼 한 몇백이라도 높거든요. 그럼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이 입구에서 가깝다고 뭐 얼마나 가치를 더 쳐주고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이건 공식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간평가가 다른 층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20평 전체 동일 평수일 때 3층만 전체 했을 때 3층만 했던 전체 세대수하고 99 예를 들어서 가장 재건축 구역에서 분양하는 가장 큰 평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이 3층에서 끝나는 거예요. 물론 3층보다 더 많다면 다 받고 남는 거는 나머지 층에서 받겠죠. 그런데 적으면 요 3층에서만 추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모르시는 분 많고 중개사님 중에서 벌써 이미 아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외부에는 안 나가서 이 층 때문에 가격 차이는 별로 없고요. 집 상태 그리고 사실 3층 정도면 선호하잖아요. 5층이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1층보다는 2, 3층이 안전하면서도 이제 이런 거에서 가격 차이기 때문에 뭐 한 몇 억짜리 안 되는 뭐 2, 3억짜리에서는 뭐 1, 2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나중에 40평대를 받는 것과 34평을 받는 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물론 추가 분담금은 더 내는 거는 있겠지만 프리미엄이 벌써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게 체크하던 매물도 똑같은 그 감정평가인데 84 신청한 거 59 신청한 거 프리미엄 2억 차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5층짜리 아파트 재건축 바라보시는 분은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아파트라고 해보면 아파트는 다 또 똑같이 생겼고 맞아요. 다 뭐 동도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최대한 좀 가격이 높게 쳐주는 거를 살 때부터 좀 챙겨야 된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나중에 뭐 평형이나 이런 거 고를 때 내가 얼마나 좀 빠른 순위냐 이거를 지금 결정한다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이게
이게 뭐 인테리어 잘 돼 있다고 해서 막 덥석 사고 막 그럴 게 아니고 최대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또 공시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해보라.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이 재건축을 좀 사고 싶다. 근데 이게 좀 주택이다 보니까 막 개수에 뭐 좀 문제도 되고 세금 맞습니다. 문제도 생기니까 아예 그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상가를 사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강남 재건축 상가 쪼개기가 사실 최근에 이슈도 되게 되고 뭐 재건축 상가 한 평당 뭐 4억 뭐 이런 얘기도 먼저 나오고 해서 사실 916이었나? 최근에 보도자료 나온 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부에서 이제 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집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상가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 상가 투자할 때 특히 요거 지금 최근에 묻는 분들은 결국은 그렇게 싸게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요게 솔깃해서 시작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왜 그런지를 알면 거기에 사실 투자 포인트가 숨어 있고 기본적으로 상가 로 아파트를 받는 게 가능한지부터 짚어볼게요. 이건 재개발 재건축이 동일해요. 주택은 주택을 받고 상가는 상가를 받는 게 기본이에요. 그럼 안 되는데 왜 되냐? 근데 그다음 있는 거죠. 기준들이 꼬마 빌딩 하나 있는데 너는 상가 받아 해서 나중에 아파트 근린 상가 하나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기준이 이거 있는 게 뭐냐면 그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권리가액 있잖아요. 간평받은 거에 비례를 곱한 권리가액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나서 조합원 평형 가장 작은 거에 분양가보다 높으면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질문 또 많이 나와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럼 제일 작은 거밖에 신청 못해요 하는데 그건 아니고 자격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권리가액으로 큰 거를 하든 작은 걸 하든 그 기준에 맞춰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요게 일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게 있기는 있어요. 뭐냐면 재건축이 이렇게 쪼개기가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가를 넣어주게 되는 기준이 뭐가 있냐면 재건축에만 있어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조합원 최소 평원 조합원 분양가 있잖아요. 그거를 재개발은 무조건 일로 보는데 근데 재건축은 그걸 조합 정관에서 정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냐고 잘 뜯어보면 재건축은 그 조합 설립 단계에 조합 설립하는 기준이 재개발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전체 동의율 4분의 3, 75%는 똑같아요. 그런데 동별 구분 소유자의 50%. 그게 제일 네네 문제죠. 맞아요. 그게 있어요. 그게 저 예전에는 사실 한가운데 있는 동이 반대해가지고 못하는 곳도 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상가도 한 개의 동으로 보거든요. 상가에서 50% 반대를 해요. 그러면 상가 빼고 하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남 한복판에 너무 멋진 아파트를 지었는데 상가는 50년 된 거.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아파트 가치를 깎아먹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마가 0.1%로 끌어안았잖아요. 이렇게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걸 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게 0.5가 될 수 있고 아니야 우린 제척하기로 했어. 그럼 토지 분할 청구해가지고 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되고 낙동강 오리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상가 투자를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권리산정 기준일도 당겨지기 때문에 서둘러야겠지만 이미 이렇게 지분이 많이 쪼개진 곳은 이렇게 빼고 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빼고 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겠죠. 굳이 뭐 조금 더 머리를 써보자면은 상가가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있어요. 그런 곳인 경우는 빼고 할 수 없으니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쪼개기가 너무 많이 됐다면 사업성을 너무 많이 갉아먹어서 저는 들어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정말 이 상가를 빼고 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야. 전체를 완벽하게 그렇게 완성하고 싶어. 음마같이. 그런 곳이라면 충분히 아직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뭐 잠깐 요약을 하면은 이제 재개발은 예를 들어 내가 10억 이상의 상가를 가지고 있어야 뭐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이제 신청할 수 있다면 이제 재건축은 쪼개기를 하는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뭐 10배, 100배를 막 쳐준다는 거잖아요. 상가가.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작은 지분만 있어도 한 10배, 20배 곱해가지고 통과하셨어요 하면서 아파트 줄게요 하니까 막 쪼개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그 뭐 5평짜리인가 거기에 막 한 4, 50명 있으시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다 아파트 주면 막상 일반 분양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나빠진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런 것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재건축을 이제 투자하시려고 할 때 보면은 지금 있는 거를 내가 사지만 사실은 내가 이제 나중에 지어졌을 때 좋은 층, 향, 동 뭐 이런 거 좀 받고 싶어가지고 이왕 살 때 좀 잘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특히 뭐 한강변이 뭐 보이는 아파트, 안 보이는 아파트 이러면은 어떤 동을 받느냐가 되게 막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지금 내가 사는 동이 한강뷰가 나와도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다 그냥 우리말로 뽑기예요. 그래서 추첨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거기 아시잖아요. 한강뷰 나오는 어느 동 하나가 지금 따로 1:1로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을 하세요. 내가 사는 곳, 나는 지금 한강뷰가 보이니까 나중에 최소한 한강뷰를 받고 싶다. 지방에서도 이거 우기느라고 사업 진행 안 되는 구역이 있거든요. 호수뷰가 나오는데 나오게 해달라 우리 맨 앞동은. 근데 그게 법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시고 굳이 그렇게 비싼 거 사지 마시고 투자로 사시는 거니까 실거주하시면 실거주하기 편한 거.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가장 저렴한 거 사시면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신경 써야 될 때가 언제냐면 조합원 분양 신청할 때. 이게 추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조합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느 조합은 그냥 8사만 신청하면서 조합원들한테 좋은 동을 이미 정해놓고 거기서 추첨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동까지도 선택하라고 해요. 그럴 때 돈이 되는 동을 고를 줄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신규 아파트 분양받을 때 돈이 되는 동 정해 있지 않아요? 그 기준하고 똑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하철역이 얼만큼 가까운지, 사실 요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호수뷰나 천뷰나 공원뷰가 나오는지, 그리고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그 동이 선정이 될 경우는 30층 기준으로 보통 10층 이상 줘요. 어떤 데는 15층 이상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이 선정되는 경우 뷰가 나온단 말이죠. 라인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선 라인이 같은 동인데도 같은 층이어도 북향을 이쪽 앞동을 바라보는데 이쪽 라인은 천뷰가 뻥뷰로 나온다든지 그렇게 가져갈 때 가장 돈이 되는 걸 잘 선별하는 기준, 그거는 일반 아파트하고 똑같고요. 요즘은 어느 정도냐면요. 판상형 좋다 하는데 그 단지 같은 경우는 판상형이 다 뒤통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타워형으로 다 갔어요. 조합원들은. 결국은 조합원이 골라가고 남는 거를 일반 분양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가장 안타까운 거는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높은 층 싫어 하고 막 5층을 선택하시고 이런데 그때 자제분들 제발 이거 영상 좀 보시고 어머니 아버님 아무데나 동그라미 치지 않도록 난 높은 층 싫다고 우기시면 엄마 알았어. 일단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 내가 나중에 5층을 사줄게. 그거 팔고 이사도 아니에요. 팔고 사고 가시면 어차피 한 번 이사 가시는데 1억 2억씩 차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별거 아니고 아무도 주의 안 기울이는 거기에서도 이미 최소 1억 이상, 작게는 엘리베이터가 저는 이제 그 설계도까지 보면서 특정 동에만 2, 3층 더 있다고 엘리베이터가 한 대 더 들어가요. 그거 보고 안 보고 나중에 땅을 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가격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또 어느 동 밑에는 지하주차장이 2배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 나중에 실질적으로 다 돈이에요. 그런 것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선택 하나가 정말 뭐 수천만 원, 수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너무 섣불리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좀 알아보시고 남들한테도 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살려고 하면은 기존에 어떤 뭐 있는 걸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마진이랄까요? 어느 정도 좀 내가 이 정도의 좀 수익이 좀 나겠다라는 걸 좀 계산을 해봐야지 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계산 공식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아. 굉장히 쉬워요. 한 3가지 정도 데이터만 구하시면 돼요. 내가 관심 있는 구역 인근에 비슷한 규모. 입지를 공유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입지가 전혀 다른 곳에 가서 너무 좋은 입지에 신축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안전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게 진짜 안전마진이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입지를 공유하는 곳에 비슷한 규모, 비슷한 브랜드면 가장 좋고요. 그렇게 신축에 실거래가 하셔야 돼요. 호가로 하시면 안 되고 실거래가를 구하시고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곳에 조합원 분양가하고 프리미엄만 구하시면 돼요. 사실은 어떤 중개소에서는 조합원 분양가를 말씀을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공개되는 순간 총매매가가 드러나는데 실제 매매가라고 써 있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는 초기 투자금인데 제 수강생 중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강의 듣기 전에 너무 싸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짝 막 속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주지 않아서 착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중개소에서 안 주시면은 사실 조합에 연락해봐도 돼요. 뭐 아직 안 나왔다고 우기기도 하는데 사실 조합 설립되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안 되면 찾아가서라도 확인
확인하셔서 요 두 가지가 확인이 되면 간단해요. 조합원 분양가하고 프리미엄 더하셔서 그 인근의 아파트 실거래가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사자마자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진행이 돼서 입주할 때 되면 사실 이게 더 신축이어서 더 오르겠죠. 이제 그것까지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더 가치가 있다 하는데 저는 쉽고 보수적. 예전에는 더 정확하게 계산하고 더 정확하게 했는데 그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차피 그렇죠. 달라지더라.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살 때 요 정도 안전마진은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시작해도 나쁘지 않더라. 근데 요것만 계산해 보셔도요. 딱 겉보기는 비슷해 보이는데 어디는 이게 전체 총 매매가가 7, 8억인데 10% 이상 이미 안전마진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한 6, 7억일 때 뭐 1, 2천만 원밖에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사실 충분히 그 안전마진을 가지고 가는 곳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 뭐 신축급의 아파트 대비 네네. 내가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저렴하냐.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좀 마음 편한 투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좀 계산도 잘 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중개사분이 이게 말하는 것만 듣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건 좀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또 항상 나오는 게 또 언론에서 막 분담금이 뭐 엄청 나왔다, 뭐 몇 억이다 막 하는 얘기 듣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내가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분담금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분담금 폭탄이라는 식으로 이제 기사에 나오니까 전체적인 거를 모를 때는 어우 위험해 이런 느낌이 먼저 드는데 이 분담금이 왜 변하는지 그거를 이제 비례율을 보면 알거든요. 이제 비례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사업을 보는 건데 어디든지 수익은 수익이 나고 비용을 쓰고 나서 그 나머지가 수익이잖아요. 진짜 수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처음 조합원 그 감정평가액을 나누면 그게 이제 비례율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담금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수익이 줄어들어서 분담금이 늘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건 여러분 지금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이 다 알 것 같아요. 건축 원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도 다시 협상하고 건축 비용 다시 협상하고 이게 무슨 기본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건축 원가가 올라가니까 비용이 늘어나니까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가 됐죠. 그런데 일반 분양가도 올라간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가 예전보다는 특히 또 분상제도도 대부분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충분히 올라주면서 사실 비용도 늘어났지만 수익이 훨씬 더 늘어나는 구조가 있는 곳을 찾으시면 돼요. 그건 지나있으면 찾는 거 아닌가? 생각보다 쉬워요. 수익이 늘어나는데 그 수익이 조합원 분양분, 일반 분양분이거든 결국. 조합원 분양 수입을 늘리려면 결국은 4살 깎아먹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통과되기가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가 원하겠어요. 일반 분양이 오르길 바라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 수입 자체가 세대수가 많은 곳. 그곳을 언제든지 이건 사실 정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 많은지를 체크를 하시고 비용이 늘어나는 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사실 최근 들어서 제가 조금 신경 써서 보는 게 뭐냐면 일반 분양이 원래부터 적었다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1:1 재건축하는 부분들은 갑자기 된서리를 맞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아니었는데 갑자기 수입이 하나도 없이 조합원 분양 수입이 전부잖아요. 거기는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겠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어딜 갔을 때 일반 분양 세대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 분양 세대수가 좀 넉넉한 곳을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시장이 아닐 때도 조합원 분양가는 한 번 정도는 오르기는 올랐어요. 한두 번 오르는데 생각보다 많이 기본적으로는 많이 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많이 올라서 분담금이 폭탄처럼 될 수 있을 정도 상황이 된다 하면 이미 그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어디를 가셨을 때 사업 시행과 이후쯤 되면은 어느 정도 비례율이 나오거든요. 비례율 꼭 체크하세요. 밖에서 보면 너무 좋은 어느 구역, 사실 서울에 한강을 끼고 있는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100%가 안 돼요. 이미. 그러면 앞으로 건축비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못 보시는 거예요. 당장 그 비율에 맞춰서 내가 감평가 싸게 또 사는 그렇게만 보이시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게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걸르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런 것들 꼭 좀 뭐 이게 단어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은 이게 뭐 곱하기랑 나누기 뭐 더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할 수 있으시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가장 쉽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보신 곳에 일반 분양분 몇 개나 되는지 조합원이 예를 들어 500명인데 일반 분양이 700개다. 네. 이런 곳과 조합원이 500명인데 일반 분양 70개다. 어느 게 더 좋겠어요? 이렇게 쉽게도 구분이 됩니다. 네, 최대한 조합원 수가 적은 거, 네, 적고 일반 분양이 많은 거. 네, 네. 그런 것들 좀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아까 잠깐 뭐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이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상태면은 좀 요거 한번 고려를 해봐라. 이렇게 좀 뭐 기준을 좀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거주를 무주택자 같은 경우 이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실거주를 사실 할 수 있으면 원래도 재개발 재건축은 전세가가 낮고 뭐 월세이고 이래가지고 레버리지 일으키기가 조금 어려운데 내가 실거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사실은 좀 일부 대출 일으키면서 시작하기는 참 좋아요. 참 좋아서 가장 제가 사실 안전하게 하나 선을 그어드리고 싶다면 요걸 물어보시는 분 중에서 정말 제 채널에서도 20대인 분들, 30대 초반인 분들 정말 시드가 적은 분들이 또 모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모르시는 게 뭐냐면 정비구역도 지정되기 전 단계를 들어가고 싶은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기본적인 거는 아까 나온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려요. 항상 조합 설립된 이후 들어가라. 그리고 지금도 시장이 많이 꺾여서 뭐 사업시행인가 부분도 예전에는 조합 설립되기 전에 정도 가격대로 막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돈이 너무 적은 분들은 또 그것도 안 되면서 계속 돈만 모으기는 어려우니까 투자 먼저 하고 싶은 분들이 자꾸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을 여쭤보신단 말이죠. 그럼 그 포인트에서 한번 짚어드릴게요.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 재개발은 하지 마세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재개발은 노후도가 깨지면 사업이 대통령이 오셔도 안 돼요. 네. 네. 그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에 이제 개발 행위를 제한한단 말이죠. 근데 지정하기 전부터 제한하는 것도 있어요. 신통으로 네. 이제는 예정구역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 곳은 조금 보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노후도가 깨질 염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곳들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신통도 아니어서 행위 제한이 걸려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괜찮겠어. 이거 하나만 갖고 예전에 구역이었다 취소됐어. 이거 하나만 갖고 현재는 노후도가 조금 괜찮네. 조금 아쉬운 게 진행이 더디다가 새 다가구들이 좀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최근에 제가 멤버십에서 어느 신통구역을 하나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러 갔다가 수강생이 그 앞에 새 빌라를 짓고 있는데 소장님 와 이건 새 빌라라 건물 가격도 나온다고. 여기 하는데 여기 안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펼쳐서 노후도 같이 보고 이 소장님만 짓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짓잖아요. 그럼 이 구역은 영원히 못하는 수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건축 예정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예정구역으로 사실 재건축은 아니어도 행위 제한을 걸든 안 걸든 302호만 부시고 새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노후도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살기는 좀 괜찮으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재건축 괜찮고요. 신통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안 된다 하면 거기만 되는 사람들한테는 노다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신통구역이 처음에 지정한 곳은 조금 많이 창신승인 같은 곳이 좀 많아서 입 꼭 다물고 있었는데 2차로 지정된 곳들은 괜찮은 곳이 꽤 있잖아요. 실거주 충분히 가능한데 매물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은 시세가 멈춰버렸거든요. 그래서 좋은 가격에 사서 평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년만 실거주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새로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내 시드가 작고 아니면 좀 아이들 학교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면은 신통 돌면서 괜찮은 곳 찾아보면 어떨까? 내 직장 출근하기 좋은 곳 이런 곳으로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실거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뭐 한 채를 팔아서 무주택 갈 건 아니고 갈아타긴 아니니까 추가로 하나 좀 재개발 재건축 산다. 이거는 이제 뭐 세금부터 좀 이제 뭐 막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일시적 2주택이 3년으로 늘어났다고는 해도 사실 이게 그렇게 딱 그 시점에 흐름 좋아서 내 거는 좋은 가격에 팔고 새 거는 싸게 사고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 3년이 그래도 거래를 하기는 좀 편안한 시기지 수익을 크게 낼 만한 시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재개발 재건축에만 있는 우리 세무사님도 인정한 내가 2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면 이 입주권이 새 아파트가 되고 나서 3년 뒤까지
1번 주택을 파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이제는 조건이 하나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너가 집을 샀는데 이사를 못 하겠다는 거죠. 집을 금방 부시니까. 그래서 좀 이게 굉장히 배려를 해준 법이에요. 합법적인 거거든요. 그 대신에 이사 가려고 했던 거니까 이사는 꼭 가라. 그래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셔서 1년은 사셔야 돼요. 3년 안에 이사하셔서 요 조건 하나만 지키시면은 첫 번째 집이 짧게는 한 5, 6년에서 7, 8년 이상 이제 그 정도까지 이번 하락 보합을 다 지내서 새로운 상승 흐름을 다 타시고 또 실거주 하고 계셔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직장도 사실 딱 좋아. 아니면 분양받은 지 얼마 안 됐어. 얘도 한참 올라가야 돼. 그런 곳에 거주하고 계시다면은 이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습니다. 입주권을 사라. 네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예전에는 조정지역이 많아서 막 좀 따져봤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지간하면 두 채까지 다 그냥 기본 세율이잖아요. 그래서 강남 3구, 용산구 들어갈 거 아니면 어지간하면 두 번째까지 상관없기 때문에 요건 오히려 짚어드려야겠다. 이렇게 상관없이 두 번째도 기본 세율로 사실 수 있으면 철거 전에 사시면 좋겠고요. 꼭 강남 3구다. 그러면 철거하고 나서 사셔도 되겠네요. 강남 3구는 관처 이후에 거래되는 물건이 아주 희소한 거. 전혀 없는 건 아니고 5년 거주 10년 보유기 때문에 이건 아주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쉽게 갈게요. 내가 1주택 있을 때 입주권 사실 때 세금까지 제가 아껴드리겠습니다. 아직 건물이 살아있을 때 기본 세율로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네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2개 정도 주택 가지고 종부세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쁜 거는 요게 철거가 되고 나서는 종부세도 한 푼도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일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 그 헌집이 새 아파트 되는 거 보실 수 있고 내 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래저래 막 이제 세금도 많고 지금 뭐 규제도 뭐 여전히 많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좀 뭐 권하시는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이분들은? 사실은 다주택자분들한테 제일 권하고 싶어요. 방금 말씀드린 1주택자한테 권한 그 입주권을 여러분은 철거한 이후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4%로 왜 그냥 대지를 사는 거거든요.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땅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좋고 말씀드렸듯이 종부세 없죠. 그래서 좋고 그리고 이게 좀 지어질 때까지도 꽤 길게 시간이 가는데 뭐 분양권하고 굳이 비교하자면 분양권은 등기치기 전까지는 아무리 1년 이상 갖고 있어도 60%잖아요. 좀 무섭습니다. 근데 입주권은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일반 과세입니다. 이것도 내가 좀 단기로 좀 투자해야 된다 하시는 분은 꼭 등기치기 전에라도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고요. 상가 토지도 재개발 구역에 해보시면 어떨까. 똑같은 상가. 사실 요새 상가로 거기서 월세 나오는 거 기대하고 투자하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수익률 자체도 굉장히 낮은데 이거저거 다 놔두고 그래 나중에 아파트 될 상가 사보자. 아파트 될 땅 사보자 해서 상가의 기본 요건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구역에서 제일 작게 분양하는 조합은 분양가보다는 내 권리가액이 높아야 돼요. 너무 어렵지 않나? 그럼 조그마한 상가 보고 왔는데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2평, 14평 이런 게 아파트 단지인데 들어가요. 그 시장을 가지고 있는 시장 상가 물건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최소한 분양의 기회를 드려야 이게 반발 없이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당연히 매수 전에 알아보셔야겠죠. 그렇게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매수하시면 사실 상가를 매수하니까 당연히 취득세 4%. 그리고 이게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종부세 개수로는 카운팅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 보유하고 있는 동안 세금적인 부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체크하시면 좋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각 시도별 조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을 매수해야 주택을 받는지는 좀 달라요. 서울시 기준으로 이제 90제곱미터인데 요거는 시도마다 좀 체크해 보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법을 일일이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조합에 가보세요. 이 상가, 이 토지 내가 살 건데 뭐 토지 같은 경우 너무 커서 지분을 살 때 좀 불안하거든요. 괜찮은지 이런 것들 조합에 한 번 더 문의하시고 매수하시면 안전하게 주택 받을 수 있는 이런 다른 물건들 재개발 구역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금별로 좀 유망한 지역을 좀 알려주시면 좀 그래도 좀 바로 이번 주말에 가서 한번 보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드실 것 같은데 뭐 이제 금액대로 좀 쪼개서 좀 뭐 몇 군데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가지고 있는 투자금 문의하면 1억 얘기 많이 하시는데 1억은 사실 인서울로 하기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곳들을 1억으로도 요즘 갈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천
인천 같은 경우 사실 부평이나 미추홀구가 진짜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요. 그래서 인천 분들은 이제 부평 조금 무시하고 이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들을 봤잖아요. 이렇게 이전에는 아니지만 다시 좋아질 곳들. 그래서 꼼꼼히 임장을 조금 해보시면 그리고 지금 부평 같은 경우 상국역 인근에 입주가 엄청나게 있어서 사실 전체 가격을 다 누르고 있어요. 물론 인천 자체가 공급이 많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 조금 임장 가시면서 내 투자금에 맞는 좀 좋은 지역 있는지 그리고 요즘 좀 한산하니까 임장 가셔도 소장님한테 좀 브리핑도 잘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인천 정도 괜찮고 지방에서도 광역시인데 깜짝 놀랐어요. 1억대 이제 1억보단 더 들긴 해요. 네. 근데 지방 같은 경우 워낙 간평가가 5천 6천짜리도 있어요. 무허가 주택도 아닌데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1억대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사실 전체도 1억 선에서 그게 관처 앞두고 있는 입지도 나쁘지 않아요. 네. 전체적으로 다 개발될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방 분들이 서울 얘기만 한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광역시급이면은 좀 입지 좋은 곳 아니면은 내 금액이 되는 곳 간단하게 매물 나온 거 보시면은 어느 정도 금액으로 갈 수 있구나 한번 보시고 실질적으로 가보세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물건이 여전히 지금 매물 쌓였다 몇백 개씩 재개발 재건축은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네이버에 안 올리는 물건들이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투자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임장 가셔서 매물을 1대1로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돈이 있다고 해서 한 4억, 5억 뭐 이 정도대로 이제 보면은 사실 제가 이문희견 뉴타운을 사실 작년부터 계속 지켜보던데 일반 분양이 잘 되면서 네. 빠르게 가격 회복이 그냥 단계별로 탁탁탁탁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5억 선으로도 충분히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5구 정도? 근데 뭐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서울 경기는 5구도 충분히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임원희경에서 사실 제일 좋은 게 임은 4구역인데 일반 분양 다 끝났고 여기 남았고 여기는 아직 사업 시행가 단계여서 프리미엄도 좀 낮고 여기 정도 물건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강남 상구인데 저 아랫단에 있다고 해서 조금 시세가 조금 많이 저렴한 거여마천 뉴타운 같은 경우가 여기가 강남 상구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앞두고 네. 다시 한번 세일이 있을 만한 구역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봄쯤에 마천 4구역 관처 예상하고 있는데 물건이 많지는 않아요. 한번 임장 가보세요. 그리고 닥치면은 진짜 못 가져가겠다 하는 물건들이 우르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신에 여기는 기억하세요. 매수하시면 등기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세일 들어가는 거고 얘가 아니더라도 양옆에고요. 조합 설립 정도 됐는데 요게 눌릴 때 같이 눌려요. 그거 참고하셔서 간 김에 옆에 구역까지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 관처가 남아있으니까 그동안 시장 회복되면서 시세가 올라갈 것도 보고 한번 팔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제가 안전마진 구하면서 구로는 은평구지만 DMC역 인근이어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데 좀 수색 증상 같은 경우가 제가 계산해보면 안전마진이 꽤 잘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몇 개 안 남았어요. 다 완성됐잖아요. 보통 그러면 남은 구역이 가격을 제대로 좀 받는 편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좀 한번 임장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이 채널 보시는 분들 돈 좀 있으셔서 나는 한 10억 가까이 있다 하시면 노량진 뉴타운이 제가 최근에 보니까 8억대에서 10억대 뭐 초반까지 이렇게 있는데 재미있는 게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릴게요. 1357 이렇게 홀수가 사업 시행가 났고요. 네. 2468이 관처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같이 쫙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의 이미지 수산시장 있고 고시촌 거기 막 이런 이미지를 아직도 갖고 계시지만 완성되면은 기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거기가 또 하이엔드 브랜드가 많이 들어가요. 이제 그래서 여의도 바로 앞이기도 그럼요. 네. 사실 YBD, CBD도 네. 진짜 저기 강남까지도 사실 굉장히 괜찮은데 생각보다 계속 대접을 못 받는 완성돼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요 일반인들은 펜스 치고도 잘 모르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일반 분양할 때쯤에 정신 차리거든요. 프랭카드 수십 번 걸렸다 내려도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네. 하긴 예전에 그 청량리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무시하다가 지금은 또 이제 뭐 건물 올라가니까 네. 또 사람들이 또 다시 평가하기도 하고. 서울에 오래 사는 분들도 한 번 가시고 기절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미래의 모습을 미리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 거지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사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조금 맞아요. 동대문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아하실 거예요. 네. 특히 그렇게 주목할 만한 대장이 있는 거는 굉장히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후재입니다. 네. 그 대장이 늘 천장을 열어줄 거기 때문에 주르륵 따라갈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 주시면 지금 진할스님이 여러 지역들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 결국에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이제 투자하고 나면 또 빨리 뭔가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보내야 하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 때 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좋을지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가 저기 뒤에 있는 빌라 있지? 그게 내가 처음으로 가봤던 빌라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 신랑은 하나도 몰라요. 네. 지금 거기 상태가 어떠지? 그래? 근데 왜 안 샀어? 벽에서 막 물이 나와. 네. 너무 무서워서 안 샀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거기가 역세권 5분 거리. 그런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초보라서 안 샀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거기는 해제됐어요. 그 남편한테 그 솔직히 얘기했죠. 근데 여기 해제됐다. 나 여기 샀으면 망했어. 그랬더니 어머 운 좋았네. 네. 그렇지 운 좋았지. 정말 그때는 저 솔직히 말해 운이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대표님 제가 거기 해제가 안 됐어. 안 됐고 그걸 처음으로 지금처럼 지금 지식을 가고 갔으면 샀을까요? 어떨까요? 그때 막 소장님 그랬어요. 여기 조금만 고치면 돼. 여기 네. 지하철역에 5분 거리여서 임대도 진짜 잘 나가니까 속 안 썩을 거라고. 7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샀을까요? 근데 샀으면 지금 10몇 년 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르긴 올랐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가서도 안 샀어요. 왜요? 왜냐하면 기본이에요. 상권이 너무 좋고요. 상가가 너무 잘 나고 방금 전 소장님 얘기했죠. 임대 잘 나간다고. 근데 빌라는 그래도 해요. 임대 잘 나가도. 그렇지만 상가 거기 제일 먼저 해제됐어요. 그러고 사실 제가 15, 16년 투자하면서 후회했던 것들이 뭐냐면 그래서 사실 그거 물러와서 겁나가지고 재개발구역 가가지고 신축. 근데 이제 그게 다 포함돼서 되는 신축을 샀어요. 한 5, 6년 지나가지고 미쳤지. 신축 그 돈이면 2개 샀어요. 빌라. 네. 그런 후회들을 했었어요. 그런 시절이 더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아니다. 그때 초보일 때 내가 신축을 사지 않았으면 무서워서 중간에 그만뒀을 수도 있다. 맨날 전화 와가지고 이거 뭐가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후회들 더 여러 개를 살 걸 뭐 할 걸 이런 걸 다 지나고 지금껏 후회되는 거 딱 한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제대로 각 잡고 공부할 걸. 하나 사놓고는 이제 룰랄라 놀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 내 수준에는 공부했다고 책 몇 권 읽고 이러고 말았는데 법조항도 더 뒤져보고 다른 지역도 좀 가보고 좀 빨리 된 곳도 좀 가보고 그때는 사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볼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뭐 놓친 부분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는 치지만 여러분은 지금 책이니 이런 유튜브니 정보들이 없어서 못해요. 뭐가 진짜인지를 골라내야 될 정도로 정보가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 영상 댓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진아이스님 재개발 너무 쉽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좀 속상해요. 아는 사람 별로 없어서 제가 한동안 돈 많이 벌었거든요. 네. 그래도 알기는 알아야죠. 이런 댓글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기본만 좀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나가보고 옆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해보고 이러면서 내 돈이잖아요. 어떻게 몇 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면서 모은 돈 아내랑 처녀 때부터 모았던 그 돈을 투자하는데 소장님 말 한마디 듣고 아니면 누가 해준 소개해준 거 듣고 덥석사하고 이불킥 하실 겁니까?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정도 가격이면 되겠다라고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 마음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마음 소리니까. 그렇지만 이불킥하고 잠 못 드는 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근차근하게 공부한 그것을 기반으로 그 다음을 또 기약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하고의 싸움? 아니요. 그냥 동행하세요. 저는 진짜 다행이었던 게 6년 정도 되면 새 아파트 된다는 지금 보면 너무 귀여운 말씀이신데 그걸 철석까지 묻고 최소한 6년은 꾹 참고 기다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덜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기다리는 건 힘들었는데 그 시간을 16년 이상 기다려보니까 기다리지 말고 내 자산이 나하고 같이 크고 그 다음을 생각하고 내 공부의 지경들을 넓히고 세금까지도 좀 공부해 가면서 내 재산이잖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랄 내 집이고
네. 그리고 내 노후를 정말 단단하게 받쳐줄 그 내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 안 합니까? 공부합시다. 저하고 하고 우리 부익남 TV 보면서 공부하시고 책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이게 공부를 해서 내가 그만큼 이제 올라와야 그래야지 또 진짜 내 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냥 맞습니다. 운 좋게 한두 번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바라는 거를 이제 마음을 좀 버리시고 내 실력을 쌓자.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길게 가는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투자 전문가이신 진아이스님과 같이 뭐 이제 앞으로 어디를 좀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저도 이제 진아이스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